당대표에 지금 출마 선언을 하신 박박강강, 이 X세대 4인방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X세대 4인방이죠. X세대 4인방.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저씨, 아줌마들인데 네. 근데 그분들이 젊었을 때는 최신 조류였다는 걸 이제 그렇죠.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배꼽티를 어머니가 입으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어떤 개념인지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여성분들 숏컷 같은 것들도 한창 쇼컷 유행했었고 그랬었던 것 같다. 네, 배꼽티에 이제 통굽 구두 같은 것도 아, 그때 이제 맞아요, 처음 막 맞아요. 신기 시작했었고 네. 그런 것들. 복권에 그 복권. 남자들은 이제 이 좌우로 이제 갈라서 내리는 가르마, 네. 약간 이렇게 그 중간선으로 내려오거든요. 그 박박강강으로 2박 2강으로 나온 그 네. X세대 정치인들을 보면 떠올리실 수가 없겠지만 그렇죠. 강훈식 의원도 한때는 X세대였다. 맞아요, 맞아요. 강훈식 의원도 한때는 그 당시에 그 기성세대한테는 이해될 수 없는 젊은 놈들이었다는 거. 그렇죠. 강병원, 이거를- 강훈식 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뭐 저희가 이제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강 이박에 이제 97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거의 50대인데 그렇죠. 청년이라고 나서는 게 혹은 뭐 그 기존 86세대에 비해서 젊다고 해서 나서는 게 세대적으로 맞느냐 뭐 이런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이 있지만 네. 본인들 생각엔 아직도 X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자신들이 일종의 이제 정치권에서 최신 조류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지금 박박강강, 이강 네. 이박 이분들을 보면은 여기서 또 그 박용진 의원하고 박주민 의원은 같은 X세대인데 결이 조금 더 달라요. 결이 네. 달라요. 조금 네. 미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이제 이재명을? 박주민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이나 둘 다 또 이제 나머지 이강하고도 약간 결이 다른 결이 게 달라요. 기존의 이제 시민운동, 예. 그 전에는 학생운동 이렇게 이제 흐름으로 봤을 때 이박 같은 경우는 민주당 계열은 아니고 이제 진보정당 쪽에서 조금 더 친숙하게 활동을 오래 아, 그렇죠. 해왔었던 이박. 분들이죠. 그렇죠. 이박 같은 경우 그 박용진 의원이 노동당이었나요? 민주노동당 대변인 민주노동당. 출신이고 그렇죠. 민주노동당 당원 자격으로 이제 출마를 뭐 여러 차례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같은 지역구 이제 강북구지만 네. 출마를 했었다가 이제 민주당 대변인으로 넘어오면서 그렇죠, 그렇죠. 벌써 이제 재선 국회의원이 됐고 박주민 박주민 의원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뭐 민변이나 뭐 참여연대나 이런 데서 맞아, 활동을 맞아. 오래 해왔지만 민주당에 영입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체로는 뭐 민주노동당이나 뭐 진보신당이나 그렇죠. 정의당이나 이런 행사들에서 더 많이, 익숙하게 봐온 분들이 많았다. 맞아요. 대신에 이제 강훈식 의원이나 강병원 의원은 역시 뭐 학생운동 출신이긴 하지만 초창기부터 젊어서부터 이제 민주당에서 오래 그렇죠. 그 결이 차이가 약간 있어. 다르다. 예. 근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 박주민하고 박용진도 또 결이 다르죠. 또 달라요. 네. 예. 혹시 이 커뮤니티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구분한 것처럼 분리해서 보고 있나요? 그렇게까지 구분을 안 하고 저희가 좀 전문적으로 전문적으로 구분한 거예요. 구분하는데 예. 커뮤니티 구분은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의원을 잣대로 사용을 합니다. 이재명 의원을 중간에 딱 놓고 네.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일단 거르는 거죠. 아, 그러면 그룹핑이 좀 다시 다르게 될 것 같은데. 훨씬 쉽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네. 커뮤니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 커뮤니티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이라는 민주당의 이제 가장 큰 그 대선 주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친 이재명이냐 비이재명이냐 비이재명. 혹은 반이재명이냐 반이재명이냐. 뭐 이렇게 가르기 때문에 네. 박용진 의원하고 이제 강병원 의원이 이제 비이재명 쪽으로 그렇죠, 좀 더 그렇죠. 분류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박주민 의원이나 강훈식 의원은 아무래도 이 두 분에 비하면 친 이재명 쪽으로 좀 분류가 되지만 그렇죠. 일단 뭐 강훈식 의원은 그 넷 중에서 이제 가장 좀 존재감이 약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에서 언급량 자체도 좀 적은 낮아요? 편이고요. 낮은 편이고 그리고 뭐 출마 선언문이 어떻게 보면 이 걸음망에 이제 중요한 척도가 됐었는데 그렇죠. 강병원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출마 선언문에서도 이재명 의원의 이제 대선 후보 출마 그 반대했죠. 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냈었고 예, 예. 박주민 의원이나 강훈식 의원은 약간 넣긴 했지만 그러니까요. 약간 넣었어요. 약간. 네. 그래서 저는 보면서 저만큼 넣을 거면 굳이 왜 넣나 뭐 약간 쉽게 네. 그게 뭐 이렇게 평양냉면도 아니고 네, 맞아요. 매울 거면 맵고 짤 거면 짠 거지. 슴슴했어. 약간 슴슴하게 나와가지고 어쨌든 그러는 바람에 아직까지는 이제 친 이재명 쪽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는. 하긴 하는데 근데 이재명 의원을 또 깠어요. 안 깐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슴슴한데 또 이재명을 굉장히 또 좀 깠어. 어정쩡한 그러니까 포지션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맞아요. 강훈식 의원이 아시다시피 대선 때는 맞습니다. 전략기획본부장이었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대선 캠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던 사람인데 나오면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과 지선 패배 책임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본인은 책임이 없느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이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야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개혁파 이제 철험회의 이제 주요 멤버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이재명 후보하고 이제 개혁의 결을 좀 전반적으로 이제 같이 같이 한다라고 했죠. 예. 그동안 많이 평가를 받았던 왜냐면 이제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뭐 거의 선명성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도 이제 그렇게 분류를 좀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박주민 의원이 제일 늦게 이제 당대표 선언을 했는데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대선 때 이제 이재명 캠프에서 방송토론위원을 맡아가지고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박주민 의원이 출마한 배경에 대해서 이 커뮤니티 쪽에서는 좀 이해는 하나요? 이해를 한다고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박주민 의원에 대한 네. 뭐 호감이나 선호가 있는지. 이게 여전히 그 커뮤니티 내부에서는 호감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이재명 후보의 경쟁자로 나왔으니까 네. 이제부터는 이제 비이재명이다 이렇게 분류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뭐 이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 그 동안에 이제 꾸준히 당 내 개혁이랑 뭐 검찰 개혁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오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한 뭐 과정 정도로 어느 정도는 좀 뭐 인지가 되는 것 같은 뭐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세 명의 주자하고는 약간 좀 다르게 보는 또 약간 좀 시각도 있는 것 다르죠.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컷오프를 확실하게 이제 통과할 사람으로는 일단 박주민을 1번으로 꼽긴 해요. 그렇게 예. 꼽죠.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박용진 의원이 박주민 의원보다는 좀 높은데 요분이 컷오프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살살 나오고 있거든요. 중앙위원회가 이제 70% 네네. 분이 있기 때문에 네. 중앙위원들한테서 이제 싹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시는 걸로.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일단은 조직세가 없어요. 평가가 좀 좋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조직세가 없다 보니까. 조직이 없다. 예. 그래서 지금 컷오프 통과하는 게 서른이나 김민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살살 나오는데 혹시 이강에서 컷오프를 통과할 수도 있다고 보나요? 혹시 커뮤니티 뭐, 여론에서? 커뮤니티에서는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강에 대해서는 별 아니, 관심이 관심이 없어요. 대체로 이제 별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결과가 사실은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이 되잖아요. 네. 뭐 1%대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이라서 대체로는 뭐 강병원 의원이나 강훈식 의원한테 이제 관심도가 높은 편은 아니고 뭐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나머지 한 명이 최종적으로 이제 선정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치면 뭐 당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치면 뭐 말씀하신 대로 서른 의원이나 그쵸. 아니면 이제 뭐 김민석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뭐 기존의 그 조직세가 좀 있으니까 그쪽을 조금 더 높게 보는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상에서는 사실 이제 강병원 의원이 조금 기대를 많이 모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하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어쨌든 그 메시지가 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에서 이제 이 4명의 후보가 당대표 선언을 했는데요. 네. 누가 이제 컷오프 통과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오늘 좀 더 들여다보고 싶은 거는 이 민주당 내 세대 교체론이에요. 네네네. 천신정 천신정? 있었던 동교동계를 이제 밀어냈었던 아. 소위 정풍운동. 정풍운동했던 네. 천신정을 세대 교체 흐름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86세대가 곧 이제 같이. 전방에 좀 서게 되는. 물론 이제 그때 완전히 이제 교체에 성공해서 이제 40대 기술원만큼의 파워를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그렇죠. 뭐 어쨌든 정치권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중간 흐름이 하나 정도 있었던 것 같고. 맞아요. 최근 들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준석 네. 돌풍이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는 가장 좀 거셌던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천신정하고 이제 86을 좀 같이 묶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이 천신정이 이제 열린우리당 창당을 이제 이끌었던 세력으로서 당시에 이제 동교동계와 대립점을 만든 맞습니다. 이게 세대 교체라고 하기는 조금 뭐한데 어쨌든 정치 교체라고 해야 되나? 음. 그리고 이제 이들과 함께 86세대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나타난 게 이 79세대, 97세대. 97세대. 예, 민주당에서 세대 교체 이제 97세대거든요. 네. 이 97세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세대적인 접근을 해본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 이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 저희가 예전에 제가 이제 헬마우스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할 때 그 추월의 시대라는 책을 냈어요. 추월의 시대? 책도 냈었어요 그때? 네. 오. 추월의 시대가 이제 세대 교체론의 이제 본질적인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냈던 책인데 네. 그러니까 저희 80년대생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 아우르는 80년대생이 개발도상국 대한민국에서 이제 선진국 대한민국을 가는 이제 중간쯤에 위치한 세대라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건데 네. 그러니까 저희는 태어났을 때의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한 650달러 정도.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됐을 때 3만 달러 시대에 이게 접어든 너무 급격한데 차이가? 엄청난 변화를. 네. 그러니까 저희는 태어났을 때는 개발도상국이었는데 네. 어른이 되고 나니까 이제 선진국이 된 세대거든요. 어, 근데 이제 90년대에 태어난 그런 어떤 청년들만 하더라도 거기 그냥 선진국이네. 태어났을 때 이미 선진국이었었던.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전 세대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지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네. 세대의 어떤 다층성을 경험하면서 자란 세대하고 이미 태어났더니 선진국인 나라에서 성장한 사람들하고는 약간 좀 인식의 간극이 너무 크다. 네. 그럼 그 인식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세대가 어디냐? 저희는 그때 이제 얘기했던 게 80년대생들이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면 우리는 뭐 삐삐부터 스마트폰까지 다 써본 세대이기 때문에 네, 물론 네. 그런 거는 다 같이 경험을 했지만 뭐 PC통신부터 이제 인터넷까지 아, PC통신 모르는 사람 지금 세대 모를 텐데. 하고 가장 밀착된 세대가 그래서 이제 90년대 학번들 그렇죠, 그렇죠. 97학번, 97 세대가 사실 80년대생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아, 네.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네. 97과 86의 유사점 정도가 어. 저희 세대하고 80년대생 세대하고 MZ 세대의 유사점 정도만큼인 것 같아요. 아, 그게 굉장히 크게 차이가 크게 나는 중간 거 간격이 아닌가요? 좀 있죠. 네, 그러니까 간격이 저희는 커요. MZ 세대가 97형들보다는 조금 더 가깝고 네. 97형들은 엄밀히 말하면 86 쪽이 저희보다는 조금 더 가깝고 근데 이런 어떤 세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은 여전히 X세대 정체성을 갖고 있어서 네. 90년대 후반에 자기들이 사회 전반에 등장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새로운 세대, 새로운 인식,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사람들로 이제 인지가 돼서 네. 뭐 아시겠죠? 그때 뭐 서태지와 아이들 서태지. 뭐 이런 거 비롯해서 X세대는 이해할 수 없는 세대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X세대였는데 네. 지금은 다 보이거든요. 97형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보여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냥 86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네. 그래서 초월의 시대 책을 쓸 때 86세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신화화해서 집에 보내드려야 되는 세대다라고 규정을 했던 게 86세대가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가져온 민주주의라는 큰 성취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거의 신화적 성취가 있으니까 그걸 인정을 해드리고 아. 이제는 집에 가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곱게 이제 한 거죠. 아. 근데 그 책을 냈더니 네. 90년대 학번 형님들이 이제 술자리에서 이제 만나거나 네. 이런 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네. 되게 섭섭해하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 얘기는 책에 없느냐? 안 넣냐? 그러니까 앞에 이제 산업화 세대, 50년대, 60년대의 전성기였던 세대, 할아버지들 세대도 있고 86세대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왜 90년대 학번들 우리도 한 게 있는데 우리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했느냐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봤을 때는 90년대 학번들이 기존의 86세대만큼 뭔가 이제 시대적 사명을 걸고 거의 뭐 목숨을 걸고 뭔가를 던지고 투신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건 또 아니었어요, 이 세대가. 그러니까 약간 좀 애매했거든요. 네. 그 뒤에 어느 정도 좀 관료화되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한 세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가지고 세대적으로 딱 나눠지는 건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86세대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의 세대 교체 주인공이라고 자처하고 나선 이 97세대에 대한 느낌에 대해서요. 네. 의미는 알겠지만 감동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와 연계시켜 본다면 그러니까 뭔가 자신을 그렇게 던진 세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던진 세대도 아니고 그렇죠. 약간 어정쩡하죠. 어정쩡하거든요. 근데 이들 세대의 특징이 어쨌든 학생 운동을 했고 그다음에 그 정치권에 일찍 입문을 한 그 86과 같은 학생 운동에서 정계 입문의 그 코스를 걸었다. 그 부분은 동일한 것 같아요. 그 이제 굳이 뭐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네. 그 86세대는 30대 초반에 국회의원이 됐고, 아, 네, 그렇죠. 그렇죠. 97세대는 30대 초반에 부대변인이 됐죠. 네. 약간 이게 정치적으로 따지면 여의도 정치권 내에서는 이 계단의 높이가 굉장히 다르네요. 다른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거는 세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7세대가 그런 격차를 메우면서 뭔가 세대 교체를 이야기하려면 네. 86세대의 기존 가치관을 이제 완전히 덮을 수 있을 만큼의 자기 가치관을 던져서 그거를 시민들한테 이제 인식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2강 2방이라고 나온 분들이 과연 그만큼의 시대 정신, 그만큼의 시대적인 어젠다를 던져주고 있느냐 그 부분에 이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파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 이분들이 지금 민주당의 뭐 권리당원이나 지지층들은 기다리고 있거든요. 빨리 그 좀 누군가가 네. 백마탄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 원하는 목소리를 내줬으면 이번에 크게 좀 반향을 받았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게 앞으로 이들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근데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네. 부분이 좀 키인 것 같은데 사실 민주당을 지지하던 네. 혹은 지금도 지지하고 있는 청년층들이 민주당에 답답해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이준석이 소위 세대교체론을 들고 나오고 네. 새로운 보수를 주창했을 때 그런 시원하게 느꼈던 포인트들, 뭐 젊은 청년층들이 열광할 수 있었던 그 포인트들을 민주당식으로 해법을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 뭐 이를테면 네. 뭐 북한에 대한 어떤 태도라든지 네. 그걸 좀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가져갈 수 있는 예전처럼 그냥 어정쩡하게 뭐 다 우리 민족이니까
이게 그렇죠, 다 그렇죠. 결국 동포니까 이런 식의 어설픈 포용적 태도 말고 선명한 비전. 네. 뭐 하다못해 이제 국가 대 국가로 어떤 식으로 이제 관계를 지어 나가겠다든지 음. 기존의 인식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쵸. 청년층에서 답답해하는 부분들. 우리가 경제적으로 교류 협력을 긴밀하게 유지하되 문화적으로나 어떤 정치적으로 이상한 이 메시지가 나올 때는 그거에 대해 살만을 할 수 있는 어떤 태도라든지 그쵸. 뭐 예. 이런 포인트들. 내지는 이제 경쟁 문제에 있어 사회적 경쟁 문제에 있어서도 청년층이 갖고 있는 답답함. 우리는 경쟁을 하지 않고 그냥 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특혜를 제공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쵸. 뭔가 공평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그 출발선을 다시 세팅을 해달라는 것들. 이런 문제의식들에 대해서 기존의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진보적 방식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네.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갈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우리 헬마님은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경쟁의 영역하고 그다음에 북한과의 관계. 이 외에도 더 있을 수 있겠죠. 외교안보 문제, 이제 그렇죠. 경쟁 문제, 뭐, 예. 뭐 여러 가지 뭐 늘어놓 젠더? 자면 엄청 많습니다. 뭐, 네. 뭐 이제 젠더도 여기 들어갈까요? 젠더 문제, 노동 문제 노동. 뭐 다 예, 들어가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지금 가장 크게 국내인과 대별되는 지점은 이 경쟁에 대한 점과 그다음에 북한 관계인 것 같아요. 그게 좀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답답한 게 그건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뭐 이은영 소장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전당대회라는 이 당이 할 수 있는 최대 이벤트라는 게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의 당의 방향이 뭐냐, 민주당이라는 이 큰 배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느 속도로 나갈 거냐를 결정하는 그 토론회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할 거다라는 토론회인데 네. 여기서 결국 이재명이냐 반 이재명이냐만을 얘기하면 네. 이게 소위 말하는 청년들한테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줄 수가 있을까? 그렇죠. 이제 그러려면 결국에는 뭐 어대명이라서 이재명 쪽으로 몰리게 된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는 방향만이 뭐 어떤 그 지표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럼 네.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흥미도 떨어지고 네, 사람들 주목도 못 끌고 그러니까 다른 주자들이 그거를 할 수 있는 좀 힘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 문제의식이 없이 일단 약간 뛰어드는 것 같은 양상이라서 제가 맞습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까워요. 네. 이 두 사람이 강훈식, 강병원, 뭐 박주민, 박용진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민주당에서 커야 될 인물들이거든요. 그럼요, 네. 당대표에서 이제 컷오프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반향은 없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제 이게 그 세대 교체 의미를 갖는지 어쩌면은 더 진보한 내용적인 교체, 시대 교체나 정치 교체의 의미를 이재명 후보가 만들어낼 수 있을지 우리는 그걸 기대하지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시험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도.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회지만 기회지만 이제 위기도 같이 네, 지금 무거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고요. 지금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때 되면은 이제 컷오프도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되는 시기니까 그때 한번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깊게 다뤄보고.